요즘 세상에 지나친 겸손도 뭐 안 맞는 거죠. 만수르가 여자친구 데리고 노래방 가서 네. I have nothing, nothing, nothing 막 불러. 아니면 막 만수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막 불러. 안 맞잖아.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면전으로 붙으면 무조건 미국이 이깁니다. 무조건 솔직히. 이죠. 네. 기축통화국이 어떻게 져요? 그리고 군사력으로 봐도 여기는 월드 폴리스인데 어떻게 이겨? 미국은 일단은 전쟁을 경험해봤잖아요. 그 항공모함 미국의 하나가 거의 한 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맞먹는 정도의 함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중국은 아직 전쟁 경험을 해보지 않은 항모가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공군 장악력도 뭐 차세대 전투기만 지금 10,000대가 넘으니까 네. 뭐 그런 어떤 군사력 차이에서는 정말 상대도 안 돼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군사력에서도 비교가 안 되죠. 미군에서 가끔 전략무기 같은 거 살짝 흘리듯이 유튜브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분명히 흘린 거야. 이게 기밀이 유출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끔 그런 거 영상이나 정보 같은 거 보면 가스라든가 네. 신의 막대기, 신의 회초리 이런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지구 밖의 위성에 텅스텐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람 키만한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를 대기권 밖에서 떨어뜨리잖아요. 어디 목표 지역에다가. 이게 땅에 와서 빡 꽂히는 순간 반경 10km의 생물체가 다 터져 죽는데. 이런 게 지금 8개가 있대요. 네. 실제로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뭐 중국 전역을 감시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에 불만을 갖는 건 그거죠. 아까 이제 쿼드 4개 나라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있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나라들. 그 선을 만드는 나라에 다 오키나와에 이제 항공모함 가 있죠. 그러면은 그냥 몇 개의 그 국가의 군사력이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네. 미국의 그 항모가 딱 그 지키고 있는 자리가 다 사실은 원유 보급로예요. 옛날부터. 네. 거기 봉쇄해버리면 중국이 산유국도 아닌데 네. 한 달 버티면 그냥 전력 없으면 굶어 죽어요. 네. 요즘 세상에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중국이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뭐 이거는 썰이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이 위협감을 느끼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를 10,000대씩 만들어 놓고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게 화웨이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뭐 해킹할 수 있거나 이제 백업을 저지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국은 그런 지식재산권을 이제 침해해가는 해킹해가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사실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기술력을 갖추려면 열심히 연구를 해야지 왜 그걸 훔치냐고 하는데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알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완전히 이거는 서로 이해될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트럼프 행정부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든 사실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 계속해서 이제 신냉전 시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랬을 때 화웨이는 절대 못 써요, 미국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에릭슨이나 노키아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봐야 돼요. 그 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통신 사업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정말 실리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미국이 어떤 나라를 이제 굶어 죽게 하거나 말라 죽게 하려면 공식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말고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루이싱 커피 그 회계 부정 털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관행 연구 지시를 내렸대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기업들 조사해봐라. 맞아요. 네. 아니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밥만 먹으면 이거 숫자만 보는 애들인데 진짜 이거에 능한 애들은 재무제표 딱 보고 현금 흐름표만 보면 숫자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루이싱 커피 딱 재무제표 보니까 바로 그냥 뭐 드러나는 거지, 안 맞는 거.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이제 있었던 시기가 후광통이라고. 네. 중국 주식을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시기가 오픈된 딱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막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주식 엄청 했어요. 그렇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맞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네. 그게 호가가 안 떠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거래 정지래.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혹은 스테이트 오운드 컴퍼니 SOC라고 그런 국영 기업들이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 국영 기업이라고 안전함을 느끼면 안 돼요. 국영 기업이라서 뭐 이게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했다 또는 관련된 정치인이 뭔가 공산당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그거 없어져요 거의.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G2의 하나로 인정하나 투자 대상국으로서는 조금은 주의를 매우 깊게 기울여야 된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회계 기준을 미국 놈들이 만든 거다. 우리 중국 그 화상들은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에다가 막 장사를 잘해왔는데 이 회계 기준이 지금 미국이 만든 질서를 안 맞는 거다. 우리는 놔두면 잘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알리바바 마이내장도 알아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중국 거래하는 제도를 후강통이라고 했거든요. 네. 저희끼리 그냥 후장통이라고. 굉장히 아픈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선진 거래소 통에 들어가는 성강통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산고통. 예. 네. 통풍보다 아프다는 진짜 산고통. 통증이라고. 예. 네. 많이 아프다. 미국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어떤 대응은 어떨 것이냐. 중국도 약간 냉온탕 내지는 강온 왔다 갔다 할 전망이라고 하고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초안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중국의 정치 특색을 봤을 때 이걸 돌릴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인민 앞에서 어떻게 보면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럼요. 예. 네. 거기서 전인대에서 나오는 게 곧 법인데 네. 거기는 아직도 삼권 분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체제거든요. 네. 나왔으면 이제 가는 건데 그걸 이제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한 거를 다시 무효화시키는 거는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말 체제 유지나 인민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전혀 그럴 수가 없죠. 네. 일단 홍콩하고 대만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합의의 이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방어적이고 자기 기업을 보호해 주려는 식의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수비적인 전략으로. 네. 금융시장이 좀 걱정이긴 한데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시위 일어나기 전에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투자 비중 중에서 영국이 제일 커요. 23%. 그 다음에 미국이 거래하는 비중이 홍콩 거래소 내 20%. 그 다음에 중국 본토 자금이 22%. 네. 영국이 지금 홍콩 주민들 영국으로 귀화한다 그러면 영주권 주겠다고 영국. 발언까지 지금 했잖아요. 네. 금융시장에서 홍콩 주식시장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시아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하는 이유는 그 대표적인 예로 럭셔리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어요. 그리고 한때 네. ICO 업체들도 홍콩에 많이 네. 상장했었어. 코인 업체들, 그러니까 블록체인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소비재 기업들의 럭셔리 소비재 기업들의 각광받는 무대가 홍콩 주식시장.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번에 홍콩 보안법에 대한 어떤 시위나 이런 과잉 진압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퇴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수출하는 물량의 90%가 홍콩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면 중국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뭐 세관이나 검열 같은 게 워낙에 심하고 또 오래 걸리고 불확실해가지고 뭐 화장품 같은 거 유통기한 있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국 수출 물품의 90%가 홍콩에 일단 갖다 놓으면 홍콩에서 중국은 그냥 들어가니까 이것도 약간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뉴스를 볼 때 그 중국 출신 그 연예인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성룡이 그 이제 홍콩 보안법을 지지를 했잖아요. 연예 활동을 하는 그 탤런트들은 중국 출신 탤런트들은 중국의 어떤 허가나 비호를 받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제 분쟁이나 중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됐을 때 적극적으로 중국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네. 할 수밖에 없다. 성룡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아이돌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중국 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홍콩 시위가 있을 그렇죠. 때도 예. 중국 본토의 입장을 되게 대변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면 미중 갈등이 심화되거나 약화되거나 이렇게 줄다리기를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럴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지표가 바로 위안화 환율. 네. 위안화는 아직까지 고시 환율제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10시 15분에 뜹니다. 네. 그거를 이제 봐야 되죠. 이상 급등이나 아니면 이상 급락이 있거나 아니면 위안화 가치가 급변동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조금 심상치 않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홍콩 은행 간 금리 중에 하이보라고 있어요. 네. 상하이 은행 간 금리는 15. 네.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중국의 어떤 그 돈맥 경화, 그다음에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중국 외화 탈출 러시가 있을 때 15금리 봐야 된다고 이제는 하이보 금리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요?
코비드 19 이후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최근에 금리 인하 했죠. 네. 그래서 지금 CMA 금리가 0.3%도 안 돼요. 대형 증권사의 CMA 금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가 다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기껏 정상화된 걸 다시 되돌려놨죠. 근데 유일하게 플러스 금리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있었어요. 그게 중국이었고 이 사실 그 거대 자금들은 뭐 주식이 여기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금리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큰 자금들은 주식은 굉장히 작은 자산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 그 돈의 움직임에서 주식은 굉장히 마이너한 에셋 클래스인데 어쨌거나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금리를 따라서 국제 자금들은 움직였고 아시아권에서는 네. 금리 차로 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중국이 유일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자금들이 만약에 이번 홍콩 보안법 중국과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빠르게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런던 오빠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위안화 확률이 정말 약세 그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또 관전 포인트로 좀 한국 증시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홍콩 보안법에 따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바로 히토류 관련주들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나라가 무역 합의 해놓은 거를 또 이행 안 하고 기존의 합의도 깨거나 이런 식의 어떤 격한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뭐 팜스토리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사료 관련주가 네. 또 약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중의 관계는 단순히 뭐 재선을 앞두고 전후 홍콩 보안법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 둘은 그냥 50년, 100년 동안 우리 살아생전에 친할 일은 없을 시기라고 저는 봐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어요. 셰일가스 나오죠. 이제 그 석유에 대해서 순수출 국가가 됐죠. 솔직히 교역이 필요가 없어요. 네, 맞아요. 동맹국들, 주요 동맹국들의 파트너십만 있으면 중국이랑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걸 보면 이게 단순히 끝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솔직히 중국도 그동안 이제 이어온 어떤 체제가 한순간에 뒤바뀔 수도 있지 않나. 솔직히 소비에트 연방이 쪼개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 공산주의라는 굳건한 체제로 유지되던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도 찢어졌죠. 네. 저는 중국도 결국은 분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봐요. 일단 티베트 위구르 묘족 네. 이렇게 각자 독립하고 그다음 이제 러시아를 등에 업고 몽골이 내몽골 흡수하면서 맞아요. 또 중국에서 네.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네. 중국도 지금 같은 그 큰 땅덩어리에 13억 인구가 같이 사는 중국이라는 같은 나라 이름을 쓰는 이 체제가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견지에서 보면 홍콩 마카오도 사실 지금 중국에 다시 편입되기 싫죠. 그쵸.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교련도 있고 막 선도부도 막 있고 선도부 아침에 이렇게 서서 머리 길거나 복잡 불량한 애 잡아서 엎드려 뻗쳐시키고 같은 학생이 학생을 때려. 그러다가 선생님이 차 타고 이렇게 교문 들어오면은 차량 경례 뭐 충성 이러고 선생님한테 경례를 하고 막. 근데 요즘 20세기 이후에 태어난 2000년생들한테 그런 체계로 하라고 해보세요. 걔네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네. 전학 가거나 유학 가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그 교련이 있던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우리 때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만주지방이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조선족이 약간 지금 떠돌이 신세가 되긴 했는데 만약에 이 조선족들도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좀 올라간 와중에 정식적으로 한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아예 중국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나올지 아니면 남북한이 협력해서 조선족 있는 만주를 그냥 흡수해서 우리 영토로 편입을 할지 또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쉽게 내줄 것인지 아니면 내주는 대신에 어떤 대가로 뭘 요구할지 이런 게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 중에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중국도 내후외환이 굉장히 지금 미국에 폭동이 일어난 것도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빈부 격차 크고 그다음에 인종 간 갈등 크고 중국은 안 그래요? 그렇죠. 거기 공산당 자제들이나 아니면 중국 부자들 돈 쓰는 거 보잖아요. 미국 재벌들하고는 또 여긴 또 다른 게임이에요. 네. 거기는 클럽이나 나이트나 무슨 펍 같은 데 가서 팔자를 좋아해서
한 번 생일 파티나 이런 거 하면 술 88병을 산대. 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다 나눠준대. 근데 그런 거 보면 중국도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많고, 물론 천안문대 정도의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든지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사회가 뭐 좀 각박해지거나 그러면은 본전 생각이 난다고 사람이. 아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남은 게 뭐야? 이러면 이제 뭐 소요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제 배를 얘기하시는데 배가 많이. 아, 오늘 조금 옷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오늘 좀 카메라를 네. 살짝 낮췄더니 이거 그럼 과연 우리가 휴가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타이밍에 주식을 사고 팔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될까요? 마켓워치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이 밸류어블한 주식, 가치 있는 주식들의 주가를 그렇게 많이는 못 끌어낼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칼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금융시장의 상황은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들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후, 코비드-19 이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시동이 걸렸는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나 어떤 중국과 미국의 이제 내부적인 상황들의 걸림돌을 만난 거죠. 그래서 휴가철에 이게 막 휴가비를 막 공격적으로 벌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미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여름을 좀 맞이하면 분명히 좀 기회는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그럼 일단 네. 6월장은 네. 조금 약세장이 올 걸로 기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기다리는 조정이 온다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매매를 하다가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6월, 7월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홍콩 관련된 문제나 지금 미국의 흑인 관련된 어떤 인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국면에서 보더라도 지금보다 많이 비싸져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좀 단기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건 어때요? 단기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버스. 저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인버스를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샀다고 하잖아요, ETF를. 네. 전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건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종목을 개인이 공매도할 수도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거 언택트 관련주로 지금 뜨고 있고 또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서비스 나온 거 관련해서 벌써 공정위에서 손을 대려고 한다고 하니까 야 이게 진짜로 시장에서 파급력이 있긴 있나 보다. 공정위에서 손 대려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역발상으로 그럼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지금 들어가는 건 누가 봐도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런 대장주를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 빠지기를 기다려야 되나요? 조정을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선을 긋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작은 작년부터 시작이 이미 됐던 것들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홍콩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홍콩의 기관 투자자들도 이미 작년부터 네이버랑 카카오는 봐왔었어요. 대부분 이들의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때 당시에 다시 업데이트를 봐야 되는데 작년에 외국인 투자자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 주가는 충분히 달성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사실 실무적으로도 저희 팀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한 상태입니다. 줄였어요? 네, 최근에 줄였어요. 사실 비관에 사서 긍정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비관론이 득세할 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다만 정말 그런 미국의 지금의 상황, 중국의 상황이 비관론을 또 시장에서 만들어낸다면 그때는 우리가 기억했던 네이버나 카카오, 뭐 언택트 관련주, 새로운 팬덤 이코노미를 만들어가는 주식들을 그때서는 조금은 봐도 근데 그때 가잖아요? 비관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럼 또 사람도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우리는 좀 현명하게 봐야 되는. 잽처럼 나오는 비관론 말고 아니면 비관론에 스트레이트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약간 얼얼하게 좀 네. 머리가 띵할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충격 받았을 때 그때를 한번 공격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좀 보면 많이 올랐다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울고 싶잖아요. 팔고 싶잖아요. 근데 또 네. 그렇다고 조정을 받을 만한 또 특별한 이유도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네.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뭐 홍콩 둘러싼 이슈,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기에는 충분한 재료는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휴가 계획을 어떻게 되세요? 저는 12월에 괌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괌. 그때는 풀릴까요? 그게 또 미지수이네요. 그죠? 네. 괌 같이 가실래요? 그때 봐서. 지난 여름에 저 런던 오빠님께서 휴가를 미국으로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구라파 쪽으로. 안 갔다는 얘기죠. 구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시중에 부동 자금이 한 1,100조 정도가 있다고 해요. 이 자금들이 지금 다 주가가 떨어지기만 해라.
청약만 나와라. 부동산값 떨어지기만 해라. 건물값만 떨어지기만 해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만족할 만한 폭의 조정이 오고 박앤세일이 올까요? 그 부분 이제 휴먼 인덱스적으로 보면 사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죠.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조정이 와도 이게 기다리던 조정이다라고 하고 매수 찬스로 활용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글로벌 뉴스가 벌어지고 있는 게 그 임팩트 중요도로 치면은 중간 이상급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조금은 평온했다. 코비드 19에 집중이 돼 있었고 그게 이제 다른 이슈들로 퍼져나가는 양상인 것 같은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휴가철에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절반은 희망.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채워놓고 혹은 뭐 청약 통장이라도 또 하나 더 해놓고 네. 분양 정보라도 이제 어디 딱지라도 하나 사놓고 이러고 휴가 갔다 오면 조금 성과가 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확실하게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비관론을 타고 뉴스창에 도배가 되기까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휴가 갔다 와서 보자. 이게 유효할까요? 저는 갔다 와서 보자. 쉬는 게 지금은 일단 쉬는 게 더 낫다. 휴가비를 버는 것이다. 네, 쉬는 게 낫다. 카드로 쓰면 어차피 40일 정도 신용 공휴일이 있으니까 휴가 갔다 와서 그때 벌어도 늦지 않는다. 네네. 우리가 조금 챙겨봐야 될 주식시장 아까 뉴스 청약 이런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수동의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또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예전에 아마 규제 이전에 이제 청약 물량들 취소 나오는 것들 나오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SK 그룹의 주요 핵심 바이오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거의 그 청약급에 맞먹는 급의 대여급인가요? 네. 공모 자금만 대략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공모 자금 1조요? 네, 한 지금 7천억에서 9천억 정도 공모 밴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상장하고 바로 그럼 시총 한 2조 넘는 거예요? 2, 3조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도 간만에 대여급이에요. 네, 한국거래소도 이 상장 규모가 커야 이제 증권거래소도 많이 나오고 상장 실적도 인정이 되는데 SK 바이오팜이 그게 이제 6월부터 지금부터 계속 이제 정보가 업데이트 될 거기 때문에 물론 공모가 이제 밴드에 따라서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겠지만 저번에 줌 커뮤니케이션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은 당연히 호실적일 걸로 다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들어간 건 정말 반대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 돈 내고 그러니까 돈 내고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내고 쓰는 단계까지 가면은 대체제가 좀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있고 구글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줌은 저는 딱 한번 써봤는데 진짜 무료용으로만. 수익성의 한계가 좀 있죠. 네. 가입해야 되는 건 있잖아요. 네. 로그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원 가입. 네. 그럼 약간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로 네. 그것도 약간 구독 경제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화상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는 부가되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구글은 뭐 화상에 하면서 스프레드시스에 입력하면 바로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바로 뭐 구글 드라이브 저장하고 메일 보내고 이게 다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줌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성격보다는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약간 게임의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네. 그랬는데 홍콩에서 빠진 돈이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는 개연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같이 뭐 빠지면 같은 그런 유출이 있지 않을까. 재선에 따라 테슬라 주식에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이게 그 사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그 발전의 토양을 만들어준 건 사실 오바마 정부였고요. 오바마 정부가 스페이스 X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이제 민간 기업 나사가 해주게 도움을 줬었고 실제로 지금은 트럼프가 스페이스 X나 테슬라를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미국은 뭐 정부가 바뀐다고 그 정당이 바뀐다고 해서 뭐 주요 사업들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어떤 그 르와르 영화 같이 보복의 정치가 보복의 정치 문화는 아니잖아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시스템으로. 네, 시스템이 지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어떡하냐고. 이것도 사실 홍콩 피해 줍니다. 그렇죠. 화장품을 구매해주는 가장 큰 손이 이제 중국이고 그래서 이게 정부의 어떤 그 외교적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죠. 네, 이 하이테크 관련된 어떤 반도체나 완제품들은 미국이 많이 소비하고 소비주들은 중국이 화학 제품들이나 이런 건 중국이 많이 소비하고
둘 다 정말 필요하죠. 이 코비드 19 때 우리나라가 뭐 K 반영을 정말 잘하긴 했지만 중국인 입국 제한을 조금 더디게 한 것도 올해 말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일정도 고려를 했을 거란 말이죠. 참 어려운 결정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 공유를 단톡방에 하시면 적어도 뭐 이런 걸 공유하냐고 욕을 먹지는 않으실 정도라고 생각하니까요. 공유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나가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나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품성대로 약간 순둥순둥하게 살고 싶은 거야. 잘난 척하고 이러는 것도 내 체질에 안 맞고 약간 원래 저는 약간 겸손하고 좀 이렇게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거야. 누군가가. 그래서 나는 상품 가치를 부풀리려고 유튜브 하지 않는다. 근데 물론 이제 요즘 세상에 지나친 겸손도 뭐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수르가 여자친구 데리고 노래방 가서 그 막 휘트니 휴스턴의 그 I have nothing 있죠. 네. I have nothing, nothing, nothing 막 불러. 네. 아니면 막 만수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막 불러. 네. 안 맞잖아.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런던 오빠 팬분들은 제가 오늘 방송 이제 하려고 런던 오빠님을 봤는데 확실히 지금 뭔가 사람의 기운이 떨어져 있어요. 네. 원래 뚱뚱한 애들은 날이 더우면 아니 막 지쳐요. 손 안 부었죠? 안 먹었어. 어쨌든 그래서 ECB 유럽 중앙은행 회의도 열리고 또 IMF 전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ECB 지금 현재 총재잖아요. 과연 지금 이런 그 암흑 속에서 유로존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예전에 그 런던 오빠랑 이제 신사임당 같이 한 방송 중에 이제 유로존 특집이 있었죠. 예. 예, 뭐 금융위기 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ECB 통화정책회의는 계속해서 연명해 주는 회의잖아요. 네, 뭔가 이제 뭐 되게 건설적인 담론이 오가는 게 아니고 네. 조금만 돈 더 줄 수 없겠냐, 조금만 연장해 줄 수 없겠니, 한 번 더 생명 연장, 뭐 메치니코프 진짜 회의잖아요. 생명 연장하는 회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간 전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중심엔 전 도이치방크나 유럽의 보험사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럽 보험사들 또 이제 유동성 위기 얘기가 나올 때가 됐죠. 네, 우리 보험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럼 축구 네, 팀 후원은 누가 하냐고. 다 보험사잖아. 여기 다 붙어 있는 거 보면. AI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험 업종 자체는 지금 거의 인구 구조와 디지털 문명, 언택 등 여러 가지 모든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집약한 악재를 받고 있어요. 네, 얘네는 침체도 아니고 호황도 아니고 그냥 계속 생명 연장, 계속 마스크에 산소통 바꿔주는 역할을 수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로존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진짜 완전 스포일 차이네. 여기서 만약에 EU에서 탈퇴를 하면 그동안의 어떤 재정 지원 그런 것들이 다 끊길 테니까. 그래서 그리스가 계기다가 다시 들어온. 우리나라도 지금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 하지만 티켓 머니로 살아가는 어떤 구단주들이나 그런 것들이 전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나라 10개 프로야구 구단의 지각 변동이 있다라고 보고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산업의 주인이 또 스포츠를 후원할 수 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유럽에서 본인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유망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지금의 상황이 우리 인류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4차 산업의 시기는 명확하기 때문에 유럽의 노키아나 에릭슨 뭐 이런 기업들은 정말 아까 미중무역 관련해서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럽의 테크 기업들. 거기도 테크는 네. 있죠. 참. 그리고 LVMH 또는 에르메스. 네,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행 못 가고 잉여 자금들을 다 명품 소비로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사실 뭐 지금 미국도 뭐 빈부격차 얘기 나오고 중국도 얘기 나오지만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게 하이테크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고 봅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부자들이 이제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뭐 그럴수록 어떤 명품 기업들, 한정적인 재화를 만드는 기업들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럭셔리 브랜드하고 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유럽에서 흙 속의 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사실 대회 이슈가 조금 무겁고 그런 와중에 한국 정치는 뜨겁고 이렇게 약간 언택트와 컨택트 사이에서 헤매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봤는데요. 오랜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시그니처 들어와 있는 건 누구야? 동구야? 아 그래? 궁금한 여기 들어왔던데 시그니처. 아, 그래?